1998년도에 겪었던 외환위기,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반기부터서는 투자하는 족족 수십 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와요. 기회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 기회를 기다리셔야 되고, 다른 데 투자해 놓으셨다면 현금화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주식시장 반드시 약세를 보여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선을 보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도하니까 견뎌낼 수 없어서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환율이 상승했을 때 그때 우리 주식 매도했었어요. 그렇게 주식시장을 떠나서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번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타이밍을 놓쳤어요. 국내 주식 투자자들 손실이 제법 커져 있어요. 이런 때 매도를 하게 되면 보복 심리라는 게 있어요. 이익을 못 봤으니까, 손해봤으니까 주식 매도한 자금 다른 데 써요. 매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좋은 기회에 투자하면 좋은데 그게 다 소비돼서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늦었어요. 지금은 버텨야 돼.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장기 주기를 보면 보통 장기 정체기가 한 5, 6년 걸려요. 정체를 시작한 뒤로. 우리 주식시장도 앞으로 3, 4년 후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투기 바람이 다시 불 수 있어요. 그때까지 버티시면 지금까지의 손실을 보전하고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버티시는 게 최선이에요. 삼성전자의 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가 무슨 위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올해 4분기에 경영업이익 6.7조 원인가요? 그렇게 기대치보다 낮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위기 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2024년 전체의 삼성전자 영업이익 봐봐요. 엄청난 규모예요. 32.7조 원인가요? 그래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국내에 상장되지 않았고 미국에 상장돼 있으면 지금 주가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4, 5만이 아니에요. 3, 40만 원도 낮은 수준이에요. 중국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 상장된 건 주가가 높잖아요. 삼성전자도 그 정도 수준 넘어서 지금 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국내에서는 4, 5만인가? 당연히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한차익 노리고 국내에 있으면 한차손 보니까 계속해서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지금 부진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어느 기업이든 아무리 막강한 기업도 국가 경제가 부진해지면 같이 쇠락해가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기업을 배우자. 일본식 경영 스타일 유명했잖아요. 세계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경영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파견 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에서 지금 그나마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건 딱 두 개예요. 소니하고 토요타. 그 외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기업들 다 쇠락해서 파산에 직면해 있거나 아니면은 존재조차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형편없는 지경으로 놓여 있잖아요. 일본 경제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성장률 0.8%예요. 성장을 거의 못했어요.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개인 기업이 홀로 잘 갈 수 있어요? 소니와 토요타는 해외 비중이 커요. 그래서 그나마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제도 앞으로 경제난이 점점 심해지면 삼성이든 현대든 기아차든 LG든 일본 기업들 꼴 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폐기해서 경제를 살려내야 돼. 지금 삼성전자 위기 아니에요. 무슨 삼성전자가 위기예요? 그렇다면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경제학으로.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경제학이 틀렸어요. 역사가 수십 차례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미국이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갑자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0.5%, 0.75%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또 달러 인덱스도 갑자기 끌어올려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어요. 경제학자들 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고금리 정책을 펼쳤으니 이제는 투자가 부진해지고 강달러 정책을 펼쳤으니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경제난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갑자기 3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이 3.1%로 올라가요.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4분기에도 2.8% 성장을 해요.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하반기 내내 평균적으로 2.9% 성장을 했다니까요.
이론이 틀렸잖아요. 그럼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그거 간단해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보다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저축이 미국으로 빨려갔어요. 또 달러가 강세이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금융자본들 이게 미국으로 흘러갔잖아요. 그 미국 내 유동성 풍부해지고 풍부해진 유동성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생산 늘고 투자 늘고 고용 늘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성장률이 높아졌던 거란 말이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권자들은 이 이론에만 매여 있어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한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출기업에 가서 한번 물어봐요. 그러냐고. 환율이 오르잖아요. 해외 바이어가 즉각적으로 야 니들 환율 올랐으니 수출가격 좀 깎아줘. 그 얘기 안 해도 깎아줘요. 더 많이 팔려고. 책상머리만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책상머리만 앉아있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미국은 경제정책 결정권자의 경제 관료나 경제학자 출신을 안 치는 경우가 극소수예요. 아마 버냉키가 유일할 거예요. 버냉키는 당시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가올 것 같으니까 대공황이 최고의 전문가였으니까 그것 좀 잘 넘기라고 연준 의장을 시켜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밖에는 경제학자 출신도 기업 현장, 금융시장 현장에서 수십 년의 경력을 갖추지 않으면 경제정책 결정권자로 발탁을 안 해요. 관료들도 책상머리만 앉아있잖아요. 이 사람들 경제정책 결정권자로 발탁한 사례가 없어요. 현장에서 몸소 겪었던 사람들 경제정책 결정권자에 앉히는 게 미국의 전통이에요.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론이 틀렸으면 이론을 폐기해야 되는데 경제학 박사쯤 따면 이론에 집착을 해요. 지금 우리 정책 당국자들 대부분이 그래. 이론만 생각해요. 현실을 안 봐요. 일본이 8차례나 실패한 고환율 정책, 엔저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한국의 주가지수 위기가 기업 경쟁력의 위기가 아닌 정책의 실패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정책은 다 성공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경제 정책도 대부분 성공하고 있어요. 딱 하나 잘못하고 있는 게 이 고환율 정책이라니까요. 이것만 바꾸면 우리 경제는 금방 좋아져요. 우리 국민, 우리 기업 세계 최강이에요. 그거는 우리 한류 하나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역류시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류만 그러냐는 얘기죠. 현대 기아차가 어떻게 그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3위로 이렇게 갈 수 있으라고 누가 알았어요? 제가 몇몇 기업만 말씀드리는데 아니에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세계 최강의 성장력, 경쟁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지금 정책 하나가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의 역량이 발현되는 걸 막고 있어요. 제발 우리 고환율 정책만 전환이 되면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도록 공격적인 환율 방어에서 수비적인 환율 방어로 정책이 전환만 된다면 우리 경제는 앞날이 무한히 밝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차례 세계적인 공황이 올 것 같다, 아주 심각할 것 같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지금 고환율이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매년 한 100원씩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국제금융자본들은 한국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외국으로 이탈했던 우리 한국 금융자본들 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진행할 때는 반드시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하는데 그 풍부해진 유동성을 차단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동안 잘못했던 게 환율 방어 정책이 수비적으로 바뀌기만 하면 또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적으로 우뚝 서게 할 수 있는, 다른 나라를 초월해서 잘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할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운이 좋은지도 모르는데 제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계적인 금리가 올 것이라는 얘기는 저는 2년 전부터 했는데 다행인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올 게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될 거예요. 안 오더라도 앞날이 불투명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 활동이든 경제 활동이든 최대한 수비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상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재앙 다음에는 반드시 엄청난 기회가 와요. 1998년도에 겪었던 외환위기,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고 그랬잖아요. 환란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98년 상반기까지 모든 투자자들이 원금 20% 건졌으면 다행이었었어요. 근데 하반기부터서는 투자하는 족족 수십 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와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 기회를 기다리셔야 되고, 다른 데 투자해 놓으셨다면 현금화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우리 외환위기 당시에 그 투자 적절한 타이밍 잡아서 하셨던 분들은 수십 배, 어떤 분들은 수백 배의 재산을 불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 우리 정부의 환율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 또 환율 추이도 열심히 보시면서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이라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큰 손실을 보셨던 분들도 다음에 올 기회는 그 손실을 보전하고도 몇 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4년부터 주식으로 손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럼요.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요. 또 위기에 처하면 붕괴 위기에 간 기업들이 아주 싼 값에 나오는 수도 있어요. 주가는 급락해 있을 거예요. 급락해 있는 그 주식을 사면 다시 급등을 해요. 위기만 벗어나면 경제가 위기에는 엄청 강해요. 경제 관료들도 위기 대응하는 것은 지금까지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성공했어요. 물론 앞으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위기를 벗어나면 주가는 급등을 한다니까요. 그 전에, 급등하기 전에 우리 주식을 매입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경제가 2010년대 이래로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왔어요. 2009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노무현 정부 연평균 성장률이 4.5%, 이명박 정부가 3.5%,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3.0%, 문재인 정부 2%, 윤석열 정부 1%대 계속 떨어져 왔어요. 주식 투자는 무조건 손해보죠. 고환율 정책을 박근혜 정권 이래 계속해서 유지해왔고,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해외 투자로 유출을 시키는 정책을 펼쳐왔어요. 우리 주식시장 투자하는 사람은 무조건 손해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정책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다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면 큰 이익을 남기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온다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아질까요? 그거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중병에 걸렸더라도 의사 잘 만나서 의사가 적절한 처방을 신속하게 해주면 비교적 단기간에, 그리고 큰 고통 없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재앙을 맞게 되면 정책 당국이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그 경제 재앙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쉽게 벗어나느냐를 결정을 해요. 경제정책 당국의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 경제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면 그건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가 저점이냐 이건 누구도 몰라요. 경제정책이 잘못 펼쳐지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최저점을 생각하지 마시고 최저점을 벗어나서 반등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앞에 섰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후회가 될 때, 그때 우리 주식을 매입하면 가장 적절한 시점인지도 몰라요. 바닥에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는 좀처럼은 잘 안 꺾여요. 그때 타임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한번 어떤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추세는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등락이 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유지돼요. 경제 위기가 오는 시점을 예측하신다면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더라도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돼.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경제학에는 병약이 없어요. 경제학은 경제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고 성립을 했는데 경제체보다 월등한 인체를 위해서는 병약이 더 넓게, 더 깊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럼 경제학에도 병약이 진즉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수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40여 년에 걸쳐서 그걸 수립해 놓고 그것도 임상 사례로 입증을 해 놓은 책이 있어요. 경제 병약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경제 위기를 스스로 진단해내고 예측해낼 수 있을 걸로 저는 믿어요.
그 목적으로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금융위기의 발병 원인, 그리고 그 전개 방향, 그리고 그 결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습득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측해 놓으면 행동에 옮겨요. 남이 예측해 놓은 거는 그래 나 알았어 하고 지나가는데, 본인이 하면 반드시, 그것부터 자기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자기가 믿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물론 책이 많이 팔리냐.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의 몇 %를 현금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다다익선에 현금 보유 비율을 최대한 확대해 놓으시는 게 바람직해요. 대신 그거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되게 자산을 운영하시는 방법이 뭐냐라면, 우리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져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기에 그것을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국채 1년짜리나 혹은 6개월짜리 이런 걸로 순환매매하는 식으로 해서 가지고 계시면 그 흔히 다른 데로 허투루 잘 안 쓰게 돼요. 지금으로서는 국채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긴 해요. 근데 국채로 보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걸 왜 제가 권해드리냐면, 환율이 1,450원대인데 지나치게 높아요. 윤석열 정부 초에는 1,100원이었잖아요. 그 안에는 1,000원 미치였어요. 899원일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환율이 앞으로 1,000원대로 떨어지면 미국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환차손만 45%예요. 미국 국채에 투자해 놓으셨던 분들은 환차손만 45%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채 사업 두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환율, 우리 세계적인 금리 같아지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차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시장에 의해서 환율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환율이 1,000원대까지 떨어지면 미국에서 달러 들여오면 환차익만 45%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최근 환율이 1,450원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얼마가 정상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900원이었을 때도 우리 경상수지는 흑자였어요. 대규모였어요. 900원대였을 때도. 그렇다면 우리 환율은 900원대 아래라고 봐야 돼요. 경상수지는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해요.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외환보이거든 경상수지 흑자든 성장률이든 아무리 바람직한 것들도 과다하면 오히려 이게 경제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면 우리 환율은 800원 미치, 정상 환율은. 근데 우리 환율이 갑자기 그렇게 가면 우리 수출업체 다 망합니다. 1년에 한 100원 정도씩 낮춰가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 견뎌낼 수 있어요. 과거에 그랬었으니까 앞으로 그럴 것으로 봐요.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이 나라 환율의 적정 환율은 800원대일 수 있다. 800원보다 더 낮아도 괜찮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가기를 저는 바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1,450원대잖아요. 만약 우리 환율이 5년 후에 800원대로 떨어져 봐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몇 달러쯤 될 것 같아요? 1,000원까지만 떨어져도 우리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넘어서요. 거기에 20%더 떨어져 봐요. 6만 달러, 7만 달러 간다니까요. 성장을 하나도 안 해도.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 성장률 5% 이상 가요. 지금까지 그리 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5년 후에 우리 국민소득 7만 달러도 넘어서 설 수가 있어요. 지금 35,500달러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해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성장률은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도 커져요. 그러면 우리 주요 자원들 지금보다 훨씬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중간재 시설 다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소비자 가격은 그만큼 안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속도가 늦잖아요. 근데 자원들 값싸게 사서 생산해봐요. 생산 원가는 훨씬 낮을 거 아니에요. 판매가에 비해서. 그러면 그만큼 이익을 남겨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커지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생산 늘리죠, 투자 늘리죠, 고용 늘리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정규직, 높은 수준의 월급을 주는, 연봉을 주는 그런 회사 골라가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1980년대 말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 젊은이들, 대학 졸업한 젊은이들 학과 사무실에 입사 지원서 이런 것들이 굴러다녔어요. 그 아무거나 골라서 집어넣으면 다 합격했어요. 그런 호시절이 온단 말이에요. 1980년도에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말에 4년 동안 10%를 넘었어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당시에 우리 환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커져.
그런 일이 앞으로도 벌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실하면 뭔가를 해내요.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은 망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망하지 않게 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망하지 않으려는 그 절실함이 기업의 성장력, 경쟁력을 높여줘요. 그럴 거 아니에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이 150달러짜리, 200달러짜리를 개발하려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가지게 돼 있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우리 정부는 망하지 않으니까 약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환율과 같은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그런 발상을 해요. 이거는 아담 스미스의 잘못이에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의 근원을 노동, 토지, 자본이라고 규정을 한 뒤에 경제학은 그렇게 가르쳐요. 생산 요소가 늘어나면, 생산성이 향상되면 성장률은 높아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필요 조건에 불과해요. 손흥민처럼 뛰어난 축구 선수는 부모로부터 운동식 물려받아야 돼요. 좋은 체격 조건 물려받아야 돼요. 근데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축구 기술 연마예요. 체력 키워야 돼요. 그리고 경기 감각 키워야 돼요. 이거는 피, 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어요. 경제학에는 이 충분 조건이 없어요. 경제학에서는 체력이 성장 잠재력이에요. 축구 기술이 국제 경쟁력이에요. 경기 감각이 성장 지속력이에요. 이 세 가지는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피, 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구축이 안 돼요. 손쉬운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으면 세상에 가난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피, 땀,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경제정책의 요체예요.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기 다음에, 특히 재앙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 반드시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